시간은 제11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과 또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AI라고 불리는 인공지능이 어떤 발전 과정을 거쳤는지에 대한 내용도 이어집니다. 또한 로봇,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린다 부분에서는 다양한 로봇의 등장과 사이보그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에서는 어떻게 로봇과 공존하면서 인간으로서의 차별화를 이룰까에 대한 여러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 PPT를 보면서 수업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11장 4차 산업혁명과 포스트 휴먼 부분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서론 부분을 잠깐 보면요. 여러분 교재로 그 190쪽에 보면 그 영화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알리타라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요. 나는 뭐 이 영화를 못 봤습니다만은 여러분들 중에는 혹시 본 학생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 미래에 이루어지는 그 가상 세계를 다루고 있어요. 2019년 개봉된 영화로서 이 알리타 배틀 엔젤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요, 로버츠 로드리게스 감독의 작품으로서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그 사이보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의 배경은 26세기이지만 21세기 오늘날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한 부분으로서 사이보그와 포스트 휴먼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보다 훨씬 더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는 미래 시점을 다루고 있는데, 요즘도 많이 얘기되고 있는 소위 그 사이보그 문제가 이제는 더 실제 생활 속에서 같이 인간과 공존하는 이제 그런 세상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제 1번 4차 산업혁명 시대 살아가기 부분입니다. 그럼 도대체 4차 산업혁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용어는요, 2016년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최초로 언급된 그런 용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3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바이오 산업, 물리학 등의 경계를 융합하는 기술혁명을 말한다. 그러니까 하나의 학문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그런 학문이라기보다는 서로 융합하는, 상호 교류하는 그런 차원의 혁명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소위 그 인공지능 AI가 등장하고요. 클라우드 컴퓨팅,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또 모바일 등 지능정보 기술이 기존 산업과 서비스에 융합되거나 3D 프린팅, 로봇공학, 생명공학, 또 나노 기술 등의 신기술이 융합되어서 실세계 또는 모든 제품과 서비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가 바로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사물을 지능화하는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조금만 두 번째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분야들이 있는데요.
자, 미래 자동차, 소위 말하는 그 자율주행차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율주행차는 센서의 정밀도 향상, 신뢰성 높은 알고리즘 개발, 또 VTX 차량 간 통신, V21 차량과 교통 인프라 간 통신 등을 통해 앞으로 완전 주행 단계에 이를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요즘도 이제 뭐 자율주행차에 대한 실험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이를 것이다. 뭐 이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D 프린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3차원 입체 물품을 만들어내는 기계인데 이를 통해 다양한 건축물 제작, 3D 프린팅, 도시계획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생활 속에서도 아주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모양의 그 초콜릿 제품과 피자와 파스타 등의 음식을 만드는 것도 있지만 단백질이나 세포를 이용해 생명력이 있는 장기와 같은 조직을 제작하는 3D 바이오 프린팅도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인간의 편리성 또 인간의 건강을 위한 데 유용하게 쓰여지는 것이 바로 이런 3D 프린팅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4차 산업혁명은 수많은 윤리적 문제를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큰 두 번째로 인공지능이 앞으로 대세다 하는 내용인데요. 조그만 일본에 보면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과 종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소위 그 AI라고 말하는 인공지능은 지능을 가진 기계 혹은 컴퓨터를 의미합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세 차례의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형태를 지니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이제 1차 인공지능의 지능 열풍 부분입니다. 1950년에서 1960년대까지를 말하는데요. 논리 이론과 즉 수학의 정리를 자동으로 증명해주는 프로그램 또 플래닝, 미로나 퍼즐을 푸는 프로그램 등이 거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2차 인공지능 열풍인데요. 198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 전문가 시스템, 법률이나 의료 등의 전문 지식을 학습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제3차 인공지능 열풍 부분인데요. 2010년대 중반 이후 딥러닝이죠. 딥러닝이라고 하는 기계학습의 통계 방법론을 이용한 것이다. 주어진 데이터를 반복 학습함으로써 데이터 안에 있는 패턴이나 경험의 규칙, 중요도 등을 자율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런 세 차례의 발전을 거친 인공지능에는 오늘날 구글의 알파고, 또 IBM의 왓슨, 애플의 시리, MS의 코타나, 삼성의 빅스비, 네이버의 클로바 등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미래는 이렇게 변한다 하는 내용인데요. 자, 인공지능의 도입은 직업과 일자리에 큰 변화를 만들 것이다. 아주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수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2015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칼 프레이 교수는
2010년 지구군의 47%가 10년 내지 20년 안에 사라질 위험에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다빈치 연구소의 소장 토마스 프레이도 2030년까지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인간의 일자리를 새롭게 바꿔놓고 또 인간의 일자리를 잠식하는 이제 그런 결과가 된다. 인간의 설 자리를 점점 인공지능이 대체한다. 뺏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앞으로 인공지능과 공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부분에 그렇기 때문에 더 집중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즉,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궁리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남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인간으로서의 그 특성화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큰 세 번째로 로봇 포스트 휴먼 시대가 열린다는 내용인데요. 다양한 종류의 로봇입니다. 자, 로봇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21년 영국 RUR이라고 하는 연극에서요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후에 영화나 애니메이션의 그 단골 손님이 됐다고 해요. 로봇의 종류에는요 산업용 로봇, 또 공공 목적의 로봇, 또 서비스용 로봇, 의료용 로봇, 군사용 로봇, 또 취미용 로봇, 또 요리 전문 로봇, 또 보안용 로봇, 사이보그 로봇 등 아주 다양한 종류의 로봇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요즘 가정에서도 이런 그 청소 같은 거 하는 로봇이 있죠. 그래서 작동만 시켜 놓으면 구석구석 다니면서 쓸고 닦고 하는 그 센서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이 로봇들이 이렇게 이제 가까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그만 두 번째로 사이보그, 인간과 융합된 로봇 내용입니다. 자, 사이보그라는 말 우리가 많이 쓰죠.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단어는 1960년 에스트로틱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맨프레드 클라인스와 네이션 클라인이 실은 논문이 있는데요. 우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인간의 개념으로 처음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사이보그라고 하는 말은요, 인공두뇌학이라고 하는 말과 유기체라고 하는 말의 합성어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뇌를 제외한 몸을 기계로 개조한 인간을 말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그 두뇌는 인간인데 몸의 전체적인 내용들 부분들은 다 로봇인 기계로 만들어진 개조된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사이보그는요, 인간의 그 신체와 정신적인 한계를 극복했다는 측면에서 트랜스휴먼으로 불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신체의 그 약점, 한계점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기계로 대처하고
또 정신적인 것 두뇌는 인간의 두뇌를 갖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기계와 인간이 함께한 트랜스휴머니즘으로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로봇과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삶의 편의를 도모하는 로봇이죠. 미래학자 최윤식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2030년 이후 3차 로봇 혁명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완전히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움직이는 자기 통제력을 지니며 기계와 인간 사이의 경계가 파괴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고 어떻게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미래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로봇의 등장은요, 인간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윤리적 문제도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윤리적 문제에 대한 것이 이제 거기 두 번째 이런 점은 생각 못했는데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으로 로봇과 공존은 우리에게 엄청난 편리와 실용성을 제공할 것이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이런 공존은 인간에게 윤리적, 법적 책임의 문제도 제공할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로봇이 야기한 손해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또 팀에서 로봇의 위계 질서는 어떻게 되는가? 로봇에 의한 사생활 침해는 어떻게 하나? 또 군사 로봇의 인간 살해 문제는 또 어떻게 하고 로봇의 인권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은 인간의 자율성 보호와 촉진, 도덕적 책임과 책임 능력, 사생활, 기술 자원에 대한 공정한 접근, 사회적, 문화적 차별, 인간과 행위자의 윤리적 차원,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다양한 그 어떤 윤리적 문제가 대두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그 책임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변화가 있는데, 이런 변화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일자리와 직업에서의 변화 부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산업 현장의 로봇들은요, 1년 365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해도 지치지 않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노동을 쉬지 않고 이제 수행을 합니다. 자, 이런 로봇은 인간에게서 일자리와 직업을 빼앗아 가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로봇과의 공존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떻게 그러면 공존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봇과의 공존에서 해야 할 점의 두 번째는 특이점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특이점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기점이 언제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을 지닌 로봇이 인간과 동일한 의식을 지니게 될 것이고 결국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할 것이다. 인간은 로봇에 의해서 지배당할 것이다 등의 경고가 유명한 천체 물리학자였던 이 스티븐 호킹이라든지 빌 게이츠, 스티브 위즈니악 등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그러니까 아주 이런 그 석학들이 미래 세대에 결국에는 이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자리를 대체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조그만 세 번째로 로봇과 공존하면서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는 인간 욕구에 가하면 인간 꿈의 산물, 감춰진 인간 욕구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로봇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죠. 앞으로 세대는 이제 그것은 뭐 어떻게 보면 불가분의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로봇이고 인간은 인간이다. 그렇죠. 당연한 것이죠.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차지해서 로봇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이 되어집니다. 로봇과 공존하면서 우리는 인간으로서 다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 지능을 지닌 로봇과 공존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라고 하는 인간 의 어떤 그 정체성 문제가 대두되게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인간은 무엇이고 어디서 왔는가? 인간다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문과 관련해서 휴머니즘에 대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은요 가능성과 불완전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죠. 그래서 인간에게 어떻게 보면 불완전성 역시 인간의 모습이다, 소중한 인간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말하는 것이 인간의 정체성은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에게 의존적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인간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 측면에서 절대자, 창조자 하나님과 연결되어야만 하는 존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포스트 휴먼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제기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인간에게는요 로봇과 분명히 다른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질이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의 인간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봇과 공존하되 차별화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이런 제목의 영상인데요.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님의 강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시죠. 그러니까 이미 젊은 세대들에게는 현재 4차 산업혁명이 이미 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아랫단에 보이는 이 세계가 우리를 둘러싼 이 현실 세계입니다. 뭐 오프라인의 세계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요. 물질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물질의 기본 단위인 제가 아톰 세계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지금 이 공간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의 세계는 컴퓨터 안에 인터넷으로 연결된 그런 온라인 공간입니다. 그 정보의 기본 단위인 비트의 세계라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정의는 우리를 둘러싼 이 아톰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현상들을 고스란히 사물 인터넷 같은 방식을 통해서 데이터화해서요, 온라인상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부를 만큼 가상의 세계를 이 아톰의 세계와 똑같이 만들어 놓아서 비트의 세계와 아톰의 세계가 일치하는 세상을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마 책을 대부분 인터넷 서점으로 많이들 사실걸요? 동네 서점의 70%가 문을 닫았고요. 인터넷 서점의 매출이 전체 출판 매출의 50%가 넘어간 지 오래됐습니다. 네. 이제는 은행에 가지 않고 온라인 뱅킹으로 그 서비스들을 대신하죠. 카카오뱅크나 토스 같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핀테크 기업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근데 이걸 왜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느냐? 사실은 이 아톰의 세계하고요, 비트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경제학이 지배합니다. 예를 들면 아톰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뭔가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돈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돈으로 이런 공간을 임대하고, 거기에다 설비를 갖추고 사람을 고용해서 우리가 뭔가를 생산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죠. 생산의 3요소가 토지, 자본, 노동. 근데 비트의 세계에서는 이 세 가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선 정보는 많이 차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장을 임대해서 인테리어를 갖추고 제품을 갖다 놓고 물건을 파는 것보다 그냥 온라인 쇼핑몰 웹사이트 하나 올려놓고 거기서 물건을 팔고 옷들은 창고에 쌓아두는 형태가 훨씬 더 효율적이고 저비용일 겁니다. 이 두 세계가 일치하게 되면 어떤 새로운 경제학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해야 되겠죠? 카메라, 스마트폰에 있는 앱으로 사진을 찍으면 여러분 얼굴에 막 토끼 귀가 달리잖아요. 여러분 얼굴이라는 아톰에 토끼 귀라는 비트가 얹어 있는 거죠. 포켓몬스터라는 게임도 그 공간에 가면 몬스터라는 비트를 우리가 잡는 게임이잖아요. 제가 이거의 뇌공학 버전에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최근에 테슬라를 만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라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이 회사의 야심찬 비전은 우리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요, 그 칩 안에 이 칩이 하는 일은 우리 뇌 활동을 측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뇌 활동만으로 예측하는 일을 하기도 하고요. 그걸 아마 컴퓨터 위에 올려놓으면, 인터넷 위에 올려놓으면 제 정신이 인터넷상에 존재할 수도 있겠죠. 이른바 마인드 업로딩이 가능할 겁니다. 혹은 여기다가 책 한 권 분량의 정보를 담아두면 그 칩을 뇌에 삽입하는 순간 우리는 그 책을 읽지 않고도 그 책 내용을 알 수 있는, 우리가 진정 원하는 세상, 책 안 읽고 공부 잘하는 그런 세상들을 일론 머스크는 꿈꾸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스위스 로잔 공대의 연구진들은요, 척수 손상을 입은 원숭이를 연구합니다. 척수 손상을 입어서요, 뇌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거기까지 척수가 뇌의 신호를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지금 보실 이 원숭이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진이 해준 일은 뭐냐 하면, 이 원숭이의 뇌에다가 칩을 삽입해서 원숭이의 뇌 활동만으로 생각을 읽다가
원숭이가 오른쪽 다리를 움직이고 싶어 하는 생각과 의도가 포착되면 그 신호를 오른쪽 다리에 직접 보내주는 거죠. 왼쪽에 보시는 이 영상은 그 장치를 켜지 않았을 때인데, 그랬을 때는 오른쪽 다리를 원숭이가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죠.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장치를 켜면 보시는 것처럼 오른쪽 다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된다는 얘기는 척수 손상을 입어서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에게 앞으로 미래에는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좀 더 편리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뜻이고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뇌 안에서 벌어진 현상을 고스란히 측정해서 그 데이터를 분석하면 이미 우리의 의식 세계마저도 우리가 이해해서 그 이전에는 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런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시험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15주 차로 기말고사를 보겠습니다. 시험 범위와 제반 중요한 시험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공지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험 범위는요, 제3장, 제5장, 제6장, 제11장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인성수업의 목표, 그 첫째 주에 강의계획표 설명할 때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시험 시간은요, 수업 시간과 동일한 요일, 동일한 시간에 사이버 캠퍼스에서 보겠습니다. 자, 1교시 학생은 9시부터 9시 40분까지, 2교시는 10시부터 10시 40분, 3교시는 11시부터 11시 40분, 5교시는 오후 1시부터 1시 40분, 6교시는 오후 2시부터 2시 40분, 7교시는 오후 3시부터 3시 40분까지 시험이 치러집니다. 총 시험 시간은 40분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험 유형은요, 단답형 주관식 및 서술형 주관식이 출제가 됩니다. 오픈북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시험 10분 전까지 구글 클래스룸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캠이 모니터와 자신의 옆모습이 보이도록 그렇게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구글 클래스룸 링크는요, 백석톡으로 안내를 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요, 백석톡으로 여러분들이 연락을 주시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이제 14주차 강의를 마치고요. 또 이번 학기 전체적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제 14주차 퀴즈는요, 특이점이란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답을 사이버 캠퍼스 질의응답란에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번 학기 강의 듣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